네, 지금부터는 염승환 이사님과 본격적인 시장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이제 질문지를 드리면서 시황과 매크로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다. 네. 이게 뭐 매일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 장중에도 워낙 많은 내용들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섹터와 종목, 기업에 집중을 해볼게요라고 이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간밤부터 새벽까지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네. 많이 고조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 네. 이제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아침에 계속 급락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장이 끝나고 저녁 시간에 오히려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미국도 흔들리고 유럽이 흔들리면 아침에 이제 당연히 빠지는데 장중에 또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바로 회복이 되면서 이제 좀 괜찮아지나 싶으면 또 다음 날 무너지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돼요. 오늘도 그러겠죠. 오늘 우리나라가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또 갑자기 이제 악재들이 터져 나오다 보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구체적으로 정상회담 계획된 게 없다. 또 이렇게 약간 부인하는 듯한 이제 그 얘기를 내놨고 지금 뭐 이제 러시아가 또 조만간 공격을 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파다하게 좀 퍼지고 있고요. 러시아 증시가 폭락한 걸로 봐선 우리나라 증시도 거기서 좀 자유로울 수 없는데 과연 진짜 전쟁까지 갈지 안 갈지 이 투자자분들이 참 어려운 게 이걸 뭐 예측할 수 있다고 뭐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전쟁 난다고 해서 파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가만히 또 넋놓고 있자니 증시가 너무 불안하니까 주식 들고 있는 것도 불안하고 그래서 되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봉착해 있는데 어쨌든 전쟁이 뭐 안 나길 바라야죠. 뭐 전쟁이 나면은 사실은 이건 증시가 무너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안 난다는 그런 이제 전제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이게 전쟁이 그 만약에 이제 침공을 했을 때는 지금 바로 지금 제재 들어간다는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럼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푸틴도 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전쟁에 뭐 위협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나눈 쪽으로 좀 계속 지금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뭐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럴 때는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차라리 그러니까 전쟁 안 날 것 같으니까 좀 사고 또 날 것 같아서 아침에 급 나가면 손절해버리고 이거 몇 번 하면은 계좌가 그냥 녹아버려요. 없어져요, 사실은 내 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매보다는 그냥 내 원칙을 좀 세우셔가지고 전쟁보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도 뭐 기업이나 업종 얘기를 좀 할 예정인데 네. 거기서 실적 좋고 이런 기업들 설사 전쟁이 나더라도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저가에 주면 사가지고 장기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대응하면은 오히려 나을 수 있는데 내가 난 그런 거 도저히 못 견디겠다 지금 증시 자체를 그러면 차라리 당분간 상황이 좀 호전될 때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그러니까 매수든 매도든 그냥 중단하시고 가만히 저는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투자분들이 그걸 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내가 장기 투자로 좀 모아갈 거냐 당분간 좀 스테이 할 거냐 요 어떤 그 부분을 좀 전략을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이렇게 될 거야. 뭐 예측을 해가지고 뭐 거기에 맞게 뭐 따라서 뭐 매일매일 대응을 이렇게 달리하는 거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자신의 좀 원칙을 하나 세우셔가지고 지금 한번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외 변수로 시장이 무너지면서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마냥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나 물결들은 좀 어떤지 미리 공부하는 차원에서 섹터와 기업 얘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이제 물류 대란 이슈가 있어요. 여기에 네. 이제 실적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해운주, 뭐 운송주들이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홈슬라, HMM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올해 상반기에 또 해운주들이 가는 장이 펼쳐지는 건지 이사님. 네, 그러니까 해운주가 지금 굉장히 셉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은 실적이 계속 좋았는데 작년 이 하반기에는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대한해운, 페노션, 뭐 HMM까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HMM은 21,000원에서 30,000원이니까 주가 거의 40% 올랐어요.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일단 지금 실적이 너무 좋고 지금 전환사채 물량이 다 나온다고 가정을 해도 지금 실적 기준으로는 PER이 뭐 4배밖에 안 될 정도로 싸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제 PER은 2배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HMM을 장기 투자하기가 좀 너무나 어려운 건 운임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높은 운임이 계속 이어질 거냐. 근데 최근에는 운임이 좀 꺾이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덴마크의 머스크라는 세계 1등 컨테이너 선사에서도 저번에 실적 발표할 때 하반기에는 운임이 정상화될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운임이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게 정상화된다는 얘기는 꺾인다는 얘기예요. 하반기부터 이제 시황이 정상화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지금의 어떤 고운임은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해운주한테는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보다는 좀 이거 좀 파도 탄다는 표현이 그런데 너무 좋아서 이렇게 파도 확 칠 때는 조금 줄여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쭉 빠질 때 그때 한번 저점 매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뭐 투자를 권유드리지만 해운주를 장기 투자하는 거는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비록 이 HMM이 바닥에서 20배 올랐지만 20배 오를 줄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이클을, 이런 일이 발생할지. 그리고 그전 사이클에서는 한진해운은 어떻게 보면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워요, 장기 투자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HMM을 가지고 난 또 5만 원, 6만 원 간다, 이런 환상에 젖으시는 것보다는 좀 냉정하게 하반기에 분명히 1등 덴마크의 그 선사가 정상화를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좀 좋을 때 오히려 이렇게 3만 원 넘어가서 당분간 좀 올라가겠죠. 네. 그걸 이용해서 좀 현금을 해놓자,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딱 상반기라는 시점이 붙는군요, 네. 해운주에. 알겠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해운주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여전히 시장에서 순환매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전일은 또 카지노 관련주, 뭐 대표적으로 파라다이스가 있는데 흐름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카지노 관련주가 이제 가는 거는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고, 근데 네. 사실 아직 리오프닝은 되고는 있는데 이 외국인들이 지금 오기는 어렵잖아요. 자가격리도 그것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은 영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가라는 건 미리 선반영을 하니까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제 또 올라갔던 하나의 배경인 마카오 카지노법 개정안 초안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좀 낮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마카오 카지노 라이선스를 3개로 축소하는 이제 아닌데 현행대로 그냥 6개를 유지하기로 한 것 같고요. 또 정부 대리인을 파견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정책도 있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3년마다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좀 열어가지고 관련 계약들을 좀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약간 완화된 거죠, 규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좀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인 VIP 카지노, 그러니까 중국인 VIP들이 한국에 와서 카지노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규제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외적으로도 이렇게 좀 안 좋았던 이슈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다 보니까 카지노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는 아직은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는 외국인들이 좀 쉽게 들어오기 좀 어렵잖아요. 우리 한국에 좀 입국하기도 쉽지 않고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외국계 카지노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좀 국내 카지노 쪽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봐도 지금 롯데관광개발이 새롭게 또 카지노 시장에 들어왔는데 네. 기존 업체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주가 좀 올라갈 때 좀 역시 이쪽도 좀 챙기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한 섹터 더 보겠습니다. 엔터주입니다. BTS가 2년 반 만에 드디어 서울에서 오프라인 공연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뭐 회당 1.5만 명씩 뭐 이렇게 해서 한 3-4차례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어제 보니까 이제 레드벨벳도 3월에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스페셜 공연 개최한다라는 기사가 또 더해졌는데, 이런 것들이 뭐 BTS로 인한 하이브의 실적, 그리고 다른 엔터주들에 미치는 파급력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엔터주를 시장이 어떻게 성격을 내릴지가 참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왜 네. 그러냐면은 작년에 그 한참 엔터주가 이제 메타버스랑 NFT랑 엮고, 그때는 또 콘서트 그 이제 LA에서 BTS가 콘서트를 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맞물렸어요. 그러니까 리오프닝하고 이 새로운 이제 메타버스 NFT랑 엮어서 주가가 엄청나게 갔어요. 하이브가 이제 40만 원 넘었고, 그때 PER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60배가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고밸류를 받은 거죠, 당시에는. 근데 그 후로 이제 NFT랑 메타버스 시들시들해지고 또 오미크론 나오니까 둘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주가를 올렸던 동력 자체가 붕괴되니까 다시 그냥 원위치 됐던 거죠. 근데 지금 올라가는 건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죠. NFT는 분명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콘서트 때문인데,
근데 주가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레벨업을 고평가를 계속 받으려면 콘서트는 옛날부터 했던 거잖아요. 그 단지 이건 이제 못했다가 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밸류를 뭐 60배, 70배 준다? 이거는 누가 봐도 좀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럼 결국 엔터주가 앞으로 많이 가려면 계속해서 지난번처럼 뒤에 NFT나 메타버스 쪽에서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엔 기대감인데 올해는 보여줘야 돼요. 근데 아직은 공백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엔터주 콘서트로 당분간은 갈 수는 있어요. 리오프닝으로 가는 건데 리오프닝으로 가는 거는 구조적인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역시 특히 이제 그 하이브를 좀 예를 들면 하반기에 위버스 2.0을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NFT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여기에 이제 이타카 홀딩스도 입점을 하게 되고 BTS의 뭐 상품들도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NFT 거래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이제 돈을 벌겠다는 건데 그러면 분명히 그 시점에서는 주가가 또 한번 레벨업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과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단지 콘서트만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예전처럼 뭐 40만 원, 50만 원 넘어가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엔터주가 가는 거는 일단 리오프닝의 순환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화장품 갔다가 의류주 갔다가 여행주 갔다가 항공주 갔다가 카지노 갔다가 지금 이제 이 엔터 콘서트까지 가는 건데 하나의 일련의 순환매라는 건 좀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도 지금 뭐 쫓아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역시 좀 트레이딩을 적절하게 좀 섞어 가시면서 또 고밸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금리 환경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고 하반기가 좀 저는 제일 중요하다. 위버스 2.0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게 결국엔 좀 중장기적인 추세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누구도 장담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여전히 좀 오를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업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 거고 오늘 뭐 해운주,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카지노 그리고 엔터주까지 일단은 좀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는 관점이 크신 것 같아요, 이사님. 그러니까 일단 아니 네. 흐름은 맞아요. 방향은 당연히 리오프닝인데 네. 그 리오프닝주들을 장기 투자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걸 하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업종 전체적으로는 회복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파도 타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흥분해가 쫓아가지면 물리실 거고 또 이제 막 빠지니까 공포에 젖어서 손절하면 또 올라가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니까 좀 공포스러울 때 오히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간 또 사라졌을 때 저가 매수를 그때 해보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뭐 삼성, 현대, LG 그리고 SK 이 4대 그룹이 AI, 인공지능 쪽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에 존재하는 AI 관련주들 뭐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떤 모멘텀이 좀 형성될 수 있는 타이밍일까요? 인공지능도 사실 네. 지금 가긴 좀 어렵죠. 작년에 이제 고성장주들이 갔을 땐 맞아요. 좋은데 지금은 지금 뭐 가치주나 리오프닝의 시간이기 때문에 뭐 이게 부각되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인공지능 우리는 이제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들 공부할 필요는 있고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뭐 신약 개발, 뭐 또 요새 뭐 AI 인간이라 그래가지고 뭐 인공인간인가요? 뭐 그런 디지털 휴먼 같은 이런 쪽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영역이 정말 이제 다채롭게 확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는 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수익화나 대중화에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 관련 기업 몇 개만 뭐 말씀드리면 그 신테카 바이오는 이제 인공지능 그 신약 플랫폼 기술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신약 후보 물질을 인공지능화 해가지고 그걸 좀 발굴해주는 시간을 단축해주는 그 회사고 원티드랩은 인공지능으로 이 매칭을 시켜줘요. 한마디로 이제 그 인력을 채용해주는 그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자동으로 그러니까 기업과 구직자 사이에서 이 서로 좀 알맞은 이제 교집합을 찾아가지고 서로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기업이고 그 다음에 뷰노 같은 경우 인공지능 이제 영상 진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 회사인데 뭐 엑스레이 같은 거 보고 이제 판별해주는 거죠. 문제가 있다 없다. 그리고 이제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인간이라 그래가지고 뭐 디지털화한 이제 사람을 딱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을 대신하는 거죠. 뭐 인공지능 콜센터도 있고 인공지능 이제 인간을 통해서 뭐 광고도 하고 상품 설명도 하는 뭐 홈쇼핑 이제 쇼 호스트 분들을 또 대체하는 뭐 약간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이제 인간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진출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니까 사업 영역은 정말 이제 무궁무진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이 얼마만큼 성과를 낼지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서 계속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장 마감 후에 나온 하나의 단독 기사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산그룹이 테스나를 인수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설에 대해서 일단 테스나 측에서는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 아직까지는 뭐 확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테스나도 알짜 회사잖아요. 네네. 이 두산그룹이 만약에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 각각의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각각의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네. 테스나는 작년에 와이팜이라는 회사가 인수한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보다 작은 회사가 인수를 하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날까? 자금은 어떻게 되지? 실제로 이제 와이팜은 인수를 취소했죠. 왜냐하면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자금을 납입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현금 여력이 있다 보니까 그 대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두산이 지주회사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부 중에 전자재료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테스나랑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아마 인수를 좀 추진하려는 것 같은데, 물론 테스나 측에서는 지금 어제 공시가 떴는데 일단 뭐 다각도로 뭐 매각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네.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무조건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봐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좀 투자에 주의하시고, 어쨌든 두산이든 테스나 모두한테 저는 좀 긍정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두산 입장에서도 알짜에서 인수하는 거고, 테스나도 어차피 지금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라 지분을 팔아야 되거든요. 이제 주인을 좀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두산도 전자사업부가 있으니까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한테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되면 좀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스나의 매각 이슈 일단 2대1의 단독 기사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시장의 관심주를 이제 공식적으로 묻는 질문인데, 이 질문을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지금 상당히 고민이 돼서 종목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오늘 시장 얘기를 조금 더 마지막에 들어볼까요, 이사님?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이 시간에 와가지고 실적주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안 좋아도요. 어차피 실적주는 자기 갈 길을 좀 갑니다.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뭐 전쟁 리스크도 전쟁 리스크지만 어쨌든 좀 관심 있는 기업들은 저도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실적 좋고 지금 봐야 될 건요. 실적 좋고 전방산업 좋고 싸면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굉장히 잘 가는데, 지난주에 그 PSK 홀딩스가 그 안 좋은 장에서 주가가 매일 급등을 했어요. 그 세 가지가 딱 맞는 기업이에요. 반도체가 전방 산업이고 PER이 5배밖에 안 되고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나 이런 기업 찾기가 쉽진 않지만 조건에 맞으니까 주가가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기업들을 찾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뭐 PSK 홀딩스 자회사인데 PSK도 PER이 7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흐름이죠. 그래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어제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그 폴더블폰 관련주 중에 세계화이트크가 실적을 냈는데 어쨌든 잘 나왔더라고요. 저번에 파인테크닉스도 그렇지만 폴더블폰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찍히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올해 가을엔 더 좋아지겠죠. 폴더블폰이 또 새로 나오니까. 그래서 한번 관심이 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오션브리지는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이 기업도 좀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해요. 실적에 비해서는. 그래서 한번 좀 반도체 장비주로서 좋은 실적을 냈고 주가도 좀 저평가돼 있으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이런 기업들을 뭐 단타라는 게 아니라 좀 흔들릴 때 저가 매수해서 한 몇 달 이상을 보고 네. 투자하시면 저는 좋은 성과 좀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제 갈 길을 가는 종목들이 있고, 시장이 대외 변수에 흔들릴 때 또 덜 빠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미리 공부해 두는 게 또 지금 시장에서는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염승환 이사님과 나눈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